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제1권 제6장.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가 빨갱이 맹근단께요. 김범우는 학병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며칠이고 운박주렵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염상진이 5일 동안에 걸쳐 한 행위를 보지 않았듯이 군경이 앞으로 할 행위도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염상진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듯이 군경의 행위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은 마찬가지였다. 무책임한 목격자, 무능력한 구경꾼이 되고 싶지가 않았다. 그리고 김범우는 언제부턴가 학교에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지난 4월 19일 김구가 김구식과 함께 남북 대표자 연서교회에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있는 열성을 다 바쳤었다. 제발 서로가 정치적 욕심을 앞세우지도 말고 강대국이 내세우는 이념에 얽혀 춤추는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말고 나라 잃어버리고 산 40년의 굴욕과 슬픔을 먼저 생각하며 민족이 똘똘 뭉쳐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다. 미국과 소련은 일본을 상대로 싸운 연합국의 입장이고 그들의 승리로 해방을 얻은 땅의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처럼 하나로 굳게 뭉쳐 새 나라 건설을 주장했을 때 설령 그들이 한바도 땅을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한들 끝내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것은 환상도 망상도 아니었고 두 강대국이 제멋대로 줄거 양보시켜 놓고 있는 한반도의 주인인 동표 모두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었다. 김범우가 민족의 발견과 그 단결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굳힌 것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서만이 아니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OSS 동지에서 하룻밤 사이에 포로 취급을 당하면서였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수용소를 거쳐 하와이 수용소에서 4개월을 보내면서 그 생각은 굳어졌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약소 민족들의 자존이나 독립을 철저하게 우롱하고 기만하며 강대국들이 상호 이익보를 위한 연극적 대사였듯 연합국이라는 존재들이 해방된 한반도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회의하게 만들었다. 민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공동의 삶을 방어하고 옹호하는 집단이어야 한다는 구체적 개념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대했는데 소련이라고 다를 리 없는 것이고 그 불신의 의식 속에서 소생하는 것은 민족뿐이었다. 그런데 해방된 땅의 정치적 혼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백범 김구가 바로 자신과 똑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아, 백범. 김범은 그 옛날부터 지녀왔던 그분에 대한 신뢰감 위에 감동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김범우는 백범에게 모든 기대를 걸게 되었다. 그분이 2월 10일에 남조선 단독정부습을 반대하는 성명으로 발표한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란 글은 민족의 현실과 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피가 통하는 진실의 기록이었다.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체패될 수 있다. 내가 불초하나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하였다. 나의 연령이 이제 76, 3인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금일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내며 영예를 탐낼 것이랴. 더구나 외국 군정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랴. 하는 대목에서 그분의 인간적 진실을 보았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대목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외로움을 보았다. 그러나 김범우가 소망했던 바는 5월 10일 남한에서 유엔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5월 14일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함으로써 남북협상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남한에서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고 북한에서는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로써 김범우의 소망은
그야말로 환상이나 망상이 되고 말았다. 40여 년 만에 가까스로 찾은 선택의 기회를 그처럼 망가뜨려 버리는 현실 앞에서 그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그의 망막 속에서 백범의 초상은 하얗게 표벽되고 말았다. 그는 교단에서도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죄책감으로 학교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인가 되풀이했던 것이다. 김범우는 홍교 앞에 이르러 발길을 멈추었다. 기차역까지 나가자면 천상 읍내를 관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홍교를 건너 길을 잡으면 장터거리와 극장을 지나 소하다리로 이어지는 삼거리에서 다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속에 광동서가 들어선 길이 끝나는 지점에 역이 있었다. 다른 하나의 길은 복림리 앞길을 따라 소하다리를 건너는 것이었다. 그 길을 이용하면 항시 번잡스러운 장터거리 길은 지나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염상진이 남겨놓은 흔적은 장터거리 길보다는 관공서 쪽 길 쪽에 더 심할 것이었다. 문서방 말에 의하면 경찰서를 불태웠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기차역을 당장 다른 데로 떼어다 옮길 수 없는 한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염상진이 피해를 입히고 떠난 읍내 모습 대하기를 과민하게 꺼리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김범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무엇 때문일까? 예상보다 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심하면 심할수록 염상진의 쫓김은 그만큼 숨가 빠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미 죄인으로 단정된 염상진의 모습을 거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괴로움이었다. 결국 저 멀고 긴 날로부터 쌓여왔던 염상진에 대한 애정 탓이었다. 김범우는 복림리의 앞길을 지나 소하다리를 건너기로 했다. 고개를 떨구고 걸음을 빨리 했다. 역에 다다를 때까지 결코 고개를 들지 않기로 했다. 소하다리의 첫 발을 디디면서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중간쯤에 이르렀을까? 김범우는 섬뜩한 느낌과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흙을 뿌리긴 했지만 거무칙칙한 색깔을 띠고 있는 얼룩이 피가 말라붙은 흔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말라붙은 얼룩에서는 아직도 농도 짙은 액체의 끈적거림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는 전신에 끼쳐오는 한기에 전율하며 그 얼룩을 응시하고 있었다. 상처 입은 자가 흘린 피에는 고통이 있을 뿐이지만 죽은 자가 남긴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저주하는 영혼인 것이다. 염상진은 코웃음 치며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념은 심정적인 느낌을 비논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할 것이고 더구나 그는 양면 겨울의 한쪽밖에는 볼 수 없는 의눈박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염상진이 저지른 행위를 차마 맞바라 볼 수 없어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데 그 결과는 마치도 그의 숙인 씨앗속으로 기어들 듯 다리의 콘크리트 바닥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소하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지펀하게 널렸는디 아이고매 인자 징어서 더 못 보겠구만이라. 며칠 전에 들었던 문서방의 말이 떠올랐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던 것은 염상진이 저지른 잘못을 일삼아 찾아내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읍사무소고 세무서고 우체국이고 다 붙들렸다 한들 어떠랴. 인명을 어떤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리 성급하게 살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 태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범우는 그 얼굴을 피해 걸음을 떼어 놓았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말라붙은 필자국은 계속 나타났다. 그는 그것을 피해 걷기는 했지만 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핏자국이 나타날 때마다 김범우의 흔들리는 의식 속에서 염상진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가 소와 다리를 다 건넜을 때는 한 개의 작은 점으로 변해버린 염상진은 그의 의식 밖으로 사라져갔다. 그는 흔들리는 의식을 애써 가누며 관공서들이 자리잡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걷고 있어서 곧 나타난 불탄 경찰서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쳤다. 거울음을 뒤집어 쓴 2층 콘크리트 건물은 뼈대만 흉측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성님! 성님! 한 사내가 길 건너 전매소 앞에서 왼쪽 다리를 까딱거리며 김범우를 부르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수그린 김범우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었다. 아, 범우성님! 사내는 목총을 돋우어 불렀다. 그러면서도 왼쪽 다리를 연시 까닥거리고 있는 봄이 길을 건너올 낌새는 아니었다. 김범우는 역시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걸어가고만 있었다. 네 시펄 귓구멍에 말뚝을 박은 것이요. 사람을 무시한 것이요. 사내는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혼잣말을 씹어 뱉듯이 하고는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김범우를 향해 길을 가로질러 뛰었다. 아, 범우성님! 나 좀 봅시다. 사내는 거친 목소리와 함께 김범우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잡았다. 그때서야 김범우의 발길이 멎었고 느리게 고개가 들렸다. 그러나 안개가 낀 것 같은 김범우의 눈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내를 알아보는 것 같지가 않았다. 성님, 나 모르겠소? 사내가 자신의 가슴을 뻑 치며 턱없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상구 아닌가? 어쩐 일인가? 김범우의 목소리에는 아른치한 상대가 면구스러울 정도로 아무런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다. 아니 성님, 나가 지금 동냥지는 것도 아닌데 어째 사람을 여러크롬 뜨거웅하고 찬바람 쌩나게 더운데요? 상구라는 사내는 눈꼴에 힘을 모으며 완전한 12조로 말했다. 염상진의 동생인 그는 표정마저 저기에 차 있었다. 이 사람아, 그 무슨 서운한 말인가? 내가 뭘 좀 생각하느라고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어 그러게 봤네. 김보우는 뒤늦게 미안함을 느끼며 웃음을 지었다. 이제 눈에 띄었던 안개도 거쳐 있었다. 사람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라. 염성군은 저기를 무거뜨리지 않고 있었다. 검은 동자가 반나마 가릴 정도로 작게 찢어진 눈, 살이라고 붙어있지 않은 강박 얼굴에 주걱처럼 안으로 휘어든 턱. 성깔 사람과 도끼가 한데 어울릴 것 같은 성김이었다. 바짝 마른 체구는 허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의 느낌과 함께 날쌔고 강인해 보였다. 사람 하루 이틀 대해봤나? 그런 말 함부로 하게. 김범우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금매 말이요. 돈 많고 많이 배운 재견들이 다 그래도 성님만은 고로만 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땀새 두 번씩이나 아른 체를 했는데도 몰라라 하고 가니까 속이 뒤집은 거지라. 염상군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뒷머리를 긁었다. 한결 선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근데 무슨 생각을 커럭커럭 깊이 엄시로 어딜 가는 길단가요? 염상군은 금세 무엇을 탐지해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물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순천에 넘어가려 참이네. 그렇단께 내 눈을 못 속인단 말이여. 염상군은 손가락으로 유난히 크게 딱 소리를 울려대며 스스로의 식별력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런 염상구를 김범우는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헌디 찡은 가시셨는게라? 염상구가 김범우 앞으로 얼굴을 디밀 듯하며 물었다. 그 어조나 태도가 가졌을 리가 있나 하는 투였다. 찡이라고? 김범우는 염상구의 예상에 걸려든 듯 반문했다. 아, 대학 공과정 배우고 선상제까지 하는 형님이 찡 하나 뭔지 몰라서 묻는다요? 비아냥거림과 의시됨이 뒤섞인 말투였다. 찡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슨 찡이 필요하냐고 묻는 말이래. 말을 하면서 김범우는 무슨 신분증이 긴급히 발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성님, 자다가 봉창 두들긴 소리 그만하시오. 똥꿀타게 도망치는 빨갱이가 산지사방에 백혀 득실거리는 판이고 타양서 밀어닥친 진압군이 뭘로 빨갱이 안 빨갱이를 구별하겠소. 아, 성님을 벌교바닥에서나 김범을 알아주제 벌교바닥 번화 불면 누가 알아볼 것이오. 통행증 없심사 영축 없이 빨갱이제. 나가 성님을 딱 본께로 기차 타러 역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디 찡을 안 가진 것이 틀림없들 않겠소. 찡 없이 여기에 가봤자 헛걸음질이고 뒤집어 찡 맹걸로 읍수사무소로 할 것인데 어씨 성님이 그곳 하게 냅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볼려 세운 것이구만이라. 그랬었구만. 고맙네. 김범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우울이 가슴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참 한심스럽게 변해가는 세상이라 싶었다. 고맙기는 무엇이 고마워라. 그런 것이나 내 힘으로 도와주라. 얼렁 맹렬하게 할 텐께 한꾼에 갑시다. 염상구는 활기차게 앞서 걷기 시작했다. 김범우는 염상구의 뒷모습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쩝쩝 입맛을 다시고는 발을 떼어 놓았다. 그는 염상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것도 그의 가슴을 덮는 우울이었다. 무슨 견원지간이라고 염상구는 또 형 염상진와는 반대 입장에 서 있게 됐을까. 빨갱이 놈들이 경찰서를 분질러 버려서 읍사무소도 경찰 업무를 보고 있구만요. 염상구는 마치도 자기가 경찰 업무를 맡고 있느냐 이런 설명까지 했다. 순경 보조원인 듯 싶은 앳된 보초뱅이 염상구를 보자 거수격려를 붙여 올렸다. 어이 수고하네. 염상구는 트림이라도 하려는 것 같은 자세로 거드름을 피우며 인사를 받았다. 어이 서순경 싸게 찡 하나 맹글소. 자네도 알지? 복림사시는 김범우 선상님. 우리 성님이신디 순천 넘어가신당마. 싸게 세게 맹글소. 염상구는 아무 거침이 없었다. 김 선생님 나오셨는게라. 요리 오시지요? 서순경이라고 불린 사람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쪽에서는 알고 있는 모양인데 김범으로서는 안면만 있을 뿐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통행증은 담배를 반나마 피웠을 때 완성이 되었다. 왔다매 서순경 글씨는 언제 봐도 한석봉이 찜쪄 먹을 명필이여. 염상구는 통행증을 눈높여 지켜들고 큰 목소리로 지하음화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앞에서 검 뭔 소리여? 서순경이 혀를 찼다. 수고하셨소. 김범우는 담배를 피벼끄며 인사를 했다. 성님, 경찰서란디 오래 있어야 좋은 거 없으니까 싸게 나갑시다. 염상구는 통행증을 들고 앞서 나갔다. 수고 많았네. 그만 자네 볼일 보소. 큰 길로 나선 김범우는 손을 내밀었다. 뭐 따로 볼 일이 있간디요? 역과정 가십시다.
염상구는 통행줄을 건널 생각도 않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역까지 바래다 줄 모양이었다. 그만하면 오랜 정리를 위한 친절로도 자기 과시를 위한 시위로도 충분한데. 김범우는 염상구가 번거롭게 느껴졌다. 성님은 난리통에 어쩌고 지냈는 게라? 대밭골에 숨어 있었네. 자네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줄 알면서도 김범우는 전혀 말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엎어지면 코달뛰서 용헌이 무섭구만요. 나는 소록도로 좁빠지게 내뺐구만이라. 문딩이들 속에 숨어뿐 게 참말로 안전한 피난처만 좁게 지나게 해도 말이잖아. 김범우는 씁쓸한 웃음을 씹었다. 염상구는 작년 9월에 결성된 대동청년단의 열성당원으로 좌익 지하조직을 파는데 적잖은 공을 세웠을 것이다. 그건 형 영삼진과 맞서 싸우는 일이었고 그래서 염상구는 그 일에 더 신바람이 났을지도 모른다. 만약 염상구가 도망을 못 가고 붙들렸으면 김범우는 그런 상상을 유발하고 있는 자신에게 강한 혐오감을 느꼈다. 성님, 찡도 맹그럽겠다. 기차 탈 일만 남았은 게 차나 한잔 하십시다. 나 바쁘네. 왔다 성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감아서 쓰는 법 있습디요. 이모하고 잠자리를 해야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기차가 와야 탈 것 아니겠으라우. 기차가 올라면 40분이나 남았으니까 그새 따끈한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다는디. 염상구의 입에서는 금방 상소라도 터나올 것처럼 말이 거칠어져 있었고 그 몸놀림도 여태까지와는 달리 주먹패의 냄새가 나도록 난잡스러웠다. 제 나름을 다하고 있는 성의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고 그래서 화가 난 것 같았다. 제멋대로 열등감을 품고 있는 사람을 대하기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를 김범우는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이 성님 하줄 말던지 그리 상스럽게 굴줄 말던지 하게. 내 마음은 바쁘고 기차 시간은 모르고 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어디 자네 대접을 받아야 했는가. 김범우는 귀찮은 오해를 막기 위해 정색을 하며 힘을 넣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님, 그러실 것지라. 배운 것 없이 무식하다 본께로 소갈머리가 귀창하리만 해갖고 오해했구만이라. 염상구는 금방 기분을 풀었다. 읍내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소문난 주먹패 염상구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머리를 숙이듯 하고 귀찮을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형의 친구로서 오랜 정 때문만이 아님을 김범우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형의 친구라는 관계뿐이었다면 오히려 형에 대한 적개심을 옮겨 피해를 입힐지도 모를 일이었다. 역전과 차부에서 살다시피 하는 염상구는 동학생들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을 다 듣고 있었을 것이었다. 힘쓰는 자는 힘쓰는 자 앞에서만 꼬리를 감춘다고 하던가. 김범우는 오래전부터 염상구의 채도에서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가실게라. 다방에 성림 맨키로 서울시로 말하는 서울천 이쁜 가시네가 새로 왔구만요. 염상구는 그 작은 눈을 찡긋하며 씩 웃어 보였다.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것인지 제 놈이 벌써 요절을 냈다는 것인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고 웃음이었다. 읍내의 유일한 다방인 포구에는 손님이 뜸했다. 김범우는 거의 발길을 하지 않는 곳이어서 실내 분위기가 낯설었다. 낮에는 주로 반공서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부터는 역전 주먹패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야 가시네야, 찻잔 얌전하게 놓고
그 선상님 옆에 이쁘게 앉거라. 염상구는 차를 날라온 아가씨에게 우악스럽게 말했다. 그건 거친 명령이었다. 그런데 아가씨는 입술을 삐죽였을 뿐 전혀 노여운 기색이 없었다. 아니네 아니야. 자네하고 따로 할 얘기가 있네. 김범우는 손까지 내저었다. 그는 엉겁게 한 말이었는데 말을 해놓고 보니 염상구와 마주 앉은 김에 그 동안의 사정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았다. 염상구도 피해 있긴 했지만 경찰서를 그처럼 제 집 안방 드나들 듯해 있으니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이었다. 식기 전에 쭉 드시죠. 요 커피란 것이 쌉싸름하고 달짝지근한 것이 마실만 하단께요.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커피는 미군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퍼진 물건이었다. 지하고 할 여기가 뭔 이야기인데요? 염상구는 커피를 탕양 마시듯 단숨에 마셔치우고는 김범우를 향해 고개를 뺐다. 김범우는 누린 동작으로 담뱃값을 꺼내 한 개비를 뽑고 나서 염상구에게 내밀었다. 성님하고 맞담비를 해서 쓸랑가 모르겠어. 염상구는 뒷머리로 손을 가져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주먹배의 불량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태도였다.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무슨 소린가? 어서 뽑아. 염상구는 연장자에게 술잔을 받을 때처럼 왼손까지 받쳐 담배를 빼고는 얼른 통상량을 들어 불을 켜서 김범우 앞으로 내밀었다. 몸에 익은 민첩한 동작이었다. 이번에 상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말에 씹혀나온 담배 향기는 김범우의 입술가에서 뒤엉키다가 흩어졌다. 안지 모르고 계신 게라? 맞아. 성님은 우리하고는 닮은게. 뒷말은 혼잣말로 바꾼 염상구는 자리를 고쳐 앉더니 그 오사랄 놈들이 죽여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겠단께요. 지금도 계속 조사 중인 오늘 아침까지 황인의 것만 100명이 넘었단 말이오. 돌변한 그 얼굴에서는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범우는 망연하게 앉아 있었다. 그게 확실한 거냐고 혹시 잘못된 조사가 아니냐고 묻는 말은 그의 의식 속에 갇혀 있었다. 100을 주겠던 200을 주겠던 그런 건 다 과거지사고 인자부터는 우리들이 헐 복순이 남았구만요. 염상구는 손바닥으로 입술을 야무지게 훔쳤다. 복수전? 김범우는 정신이 번쩍 들며 염상구를 노려보듯 하고 있었다. 하모니라. 빨갱이 놈들이 먼저 칼을 뽑았으니까 우리도 칼을 뽑아야잖아. 그 수학한 놈들이 다시는 그런 개질을 못하게 하려면 요번에 빨갱이 씨를 말려버려 해요. 섣부르게 했다가는 그것들이 또 까불 것인게. 염상구의 살기등등한 말 속에서는 혈연으로서의 염상진의 존재는 찾을 수도 없었다. 완전한 편가리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무엇인가? 김보부는 쓰디쓰게 웃었다. 어쩌냐게 한바탕 콩을 볶았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가면 사나흘이면 읍내 뿌리는 뽑을 것인가요? 읍내 뿌리는 뽑을 것인가요? 도망건 반란군하고 빨갱이 놈들은 진압군하고 경찰 쫓고 있으니까 콩을 볶다니. 김보부는 직감은 하면서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었다. 참 성님도 빨갱이 총살도 몰로? 염상구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군. 김보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디 빨갱이들 나선 놈만 빨갱이 간디요. 소리 소문 없이 과부 멧돼지 올라타는 놈 맨키로 빨갱이절은 세포도 있고 빨갱이 앞제비로 설레받친 놈들도 있고 빨갱이 숨기고 있는 집구석도 있고 잡아 들이고 본께로 하루 반만에 북경민학교 교실 다 잘 행패해주고만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알아야 했단 말인가? 허, 스파이 훈련인가 뭔가 받았다는 양반이 어찌 그런 말 다 하느디요? 빨갱이만 조직 있고 우리 경찰은 핫바지 저구리간디야? 김범우는 야무지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소화다리 위에서 피 얼룩을 보았을 때처럼 김범우는 의식이 혼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순천을 빨리 다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을 다급하게 하고 있었다. 그만 일어나세요. 시간이 다 멀었는디요? 머리가 아파서 찬바람을 쐬야겠네. 김범우는 염상구를 북설하고 일어섰다. 다방 안에는 한창 유행되고 있는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가 흐르고 있었다. 김범우는 찻값을 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휘적휘적 다방을 벗어났다. 한낮인데도 거리에는 행인이 드물었다. 썰렁함이 읍내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김범우는 역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자네 범우 아닌가? 김범우는 눈길을 들었다. 남국민학교 선생인 손승호였다. 승호 자네 무쇠했구만. 김범우는 손승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의 지난 날을 알기 때문이었다. 말 말게 꼭 죽는 줄만 알았네. 파리한 안색의 손승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노상에서 긴 말 할 수 없고 염상진이한테 붙들렸었지. 과거를 묻지 않겠으니 다시 전향을 하라고. 밤낮으로 시달리는데 못 살겠더군.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총까지 들이대더구만. 손승호는 감정의 동의 없이 말하며 입가에 찬웃음을 불었다. 그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좌익에 발을 딛고 있었다. 그런데 우익의 탄압에 맞선 좌익 테러가 속출하면서부터 회의를 듣기 시작했고 국제공산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을 불문한 세력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는 허구성을 발견하고는 사상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를 버렸을 뿐 그 반대 개념의 사상을 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상적 전향을 한 것이 아니라 사상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 그가 괴로워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주의든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편지를 그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설득과 이해의 균형이 없이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그 어떤 주의나 사상보다는 차라리 원시 상태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손승호의 생각은 김범우의 생각과도 거리가 있었다. 김범우가 관심하는 민족이라는 자리에 손승호는 인간을 넣고 있는 셈이었다. 급한 일이 생겨 순천을 좀 넘어가는 길이네. 오후에 집에 있겠는가? 김범우는 손승호에게 어느 때 없이 반가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지. 언제나 얼굴에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손승호는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성님, 여우 계셨구만이라 찡도 없이 이 양반 어디 가셨다나 했구만요. 거침없이 떠벌리며 가까이 온 염상구가 손승호를 알아보고는 멈칫했다. 염상구와 시선이 마주친 손승호의 얼굴에도 순간적으로 적의가 담긴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다녀오소. 손승호는 김범우를 보지도 않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김범우는 염상구를 의식하며 빠른 걸음을 옮겼다.
염상구가 무슨 객적은 소리를 짓거릴까봐 손승호와 한 발이라도 더 멀어지고 싶었다. 저 개 족같은 새끼가 사람 대하는 꼴 좀 보소. 삭신을 못쓰게 맹글 나를 뻘새부터 종고했다는 것을 쥐놈이 알았을 것이여. 염상구가 살바르게 냈으며 탁 침을 뱉었다. 상구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김보무는 휙 찬바람이 일도록 돌아서며 염상구를 노려보았다. 그 눈이 무섭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성님, 어째 그러시오? 성님은 저놈 과거를 몰라서 그러시오? 염상구는 완연히 당황하고 있었다. 그래, 과거가.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게 샥신을 못쓰게 만들 줄야? 그리고 자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그럴 권한을 누가 자네한테 줬어? 성님, 빨갱이들이 전향했다는 말을 콩으로 매주 쓰게 믿을 수 있는 줄 아시오? 그것이 눈 게리고 아웅하는 빨갱이들 수법이란께요. 그것이 아님사 요번 난리통에 어찌 저놈이 살아났겠소? 제 1척으로 죽었을 놈인디. 그런게 저놈이 세폰지 아니지 종구는 것인디. 그것이 어째 나빠라? 김범우는 차가운 쇠붙이가 가슴팍에 섬뜩하게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염상구는 단순한 주먹배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손승호에 대한 의심을 풀어줄 필요를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롭지만 염상전을 입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네, 내 말 똑바퀴 들어. 아까 자네가 오기 직전에 무슨 말 했는지 아는가? 손승호 그 사람이 자네 형한테 붙들려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하던 참이야. 자네 형은 다시 전향을 하게 했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총까지 들이대더라는 거야. 그 말을 어떻게 믿냐니까요. 염상구는 교활하게 느껴진 웃음을 입가에 바르고 있었다. 형의 이야기에 조금도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는 차가움이었다. 이 사람아, 그런 식으로 의심하자면 나는 어떻게 믿나? 김범우는 두려운 벽을 느끼고 있었다. 그건 집단화된 의식의 단면이었던 것이다. 좋소. 신놈이 깨끔하니 발을 씻다고 합시다. 근데 어째서 나를 대하는 본새가 똑 고름 질질 흘리는 문딩이 돼야 되게 하냐. 그것이구만요. 김범우는 말이 막혔다. 손승의 생각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뒤늦은 발견이긴 했지만 염상구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손승호의 실수였다. 한마디 말도 잘못해서는 안 될 어려운 국면이었다. 자네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감정이 상한 모양인데 그럼 자네에게 먼저 묻겠네. 그 사람은 나하고 동창인데 자네는 무조건 이놈 저놈 하고 부르더구만. 그 사람이 좌익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네는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예의를 지켜봤나? 자네가 깍듯하게 대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러던가? 김범우는 엉뚱한 허를 찌르고 있었다. 니김이 나는 빨갱이 했던 놈이고 허는 놈이고 다 싫은게요. 염상구는 시선을 떨구며 웅얼웅얼 말끝을 얼버무렸다. 김범우는 염상구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자네가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는 거 내 다 알아. 그런 수고가 더 효과를 나타내게 하려면 손수호 같은 사람을 자네가 먼저 잘 대하는 길이네. 내 말 알겠는가? 야! 김범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잡고 있던 염상구의 손을 놓았다. 염상구는 굳이 여기까지 따라와서야 통행증을 내밀었다. 지가 표를 끊어드려야 하는디
염상구는 멋쩍은 듯 웃었다. 김범우는 그런 그의 얼굴에서 구박둥이로 자란 어린 날의 모습을 떠올렸다. 주먹배가 되고 형을 원수 대하듯 하는 오늘의 그는 그 옛날부터 예비된 것이기도 했다. 20평 남짓한 대합실에는 남루한 차림의 거지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을 뿐 썰렁하게 비어 있었다. 김범우는 개찰구를 나섰다. 노천 플랫폼에는 네댓 사람이 기차가 올 광주 쪽 철로로 몸들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김범우는 천천히 걸어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역사 양옆으로 길게 드리워진 탱자나무 울타리로 눈길이 갔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진 탱자나무의 성긴 가지 사이로 서너 명의 코올개들 모습이 얼비쳐 보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어린 것들의 조잘거림도 들려왔다. 그러고 보니 무수한 가시가 돋아 있을 가지 사이에 샛노란 탱자들이 매달려 있었다. 가시에 찔리지 않을 자리에 열린 것들은 벌써 다 따가버리고 가시 사이에 열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다. 손쉬운 데 달린 열매들은 노랗게 익어보지도 못하고 진초록 몸에 아기 열매 때 벌써 코올개들 손에 들어가 구슬치기에 구슬노릇을 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꼬마들은 가시 사이에 매달린 탱자들을 따려고 열중해 있는 것이었다. 김봉우도 어렸을 적에 억센 가시에 손을 찔려가면서도 한사코 탱자를 따내려고 애를 썼었다. 곰보딱지로 울퉁불퉁하게 못생긴 유자에 비해 탱자는 매끈하게 잘생겼으면서도 별로 쓸모가 없었다. 향기도 유자만 못했고 맛은 더구나 비교가 되지 않았다. 몇 번 굴리고 던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발로 밟아 터뜨리거나 시궁창 같은 데 쳐넣었다. 그러면서도 한사코 탱자를 따는 것은 그 샛노란 색깔의 동그란 생김에 이끌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탱자나무는 대부분 서민 집들의 앞 울타리 노릇을 했고 대나무는 뒷 울타리 노릇을 했다. 억센 가시를 가지마다 촘촘히 달고 있는 탱자나무는 그 생김과는 다른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 자식 5을 데리고 과부가 살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없는 살림살이는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뼈가 휘도록 일을 해도 자식들 입에 불질하기 어려웠다. 몇 년을 이 양 다물고 살아있는 과부는 더는 견디질 못하고 병이 들어 눕고 말았다. 그대로 굶어 죽게 될 형편이었다. 그 소문이 나자 하루는 어떤 노빠가 찾아왔다. 산 너머 부잣집의 큰딸을 소실로 보내면 논 단마지기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큰딸은 15살이었다. 과부 어미는 딸에게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노파가 대신하기로 했다. 노파의 말을 들은 처녀는 하룻밤 하룻낮을 운 끝에 그리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노파한테 내세운 조건이 있었다. 단마지게 논 대신 그 값에 해당하는 쌀을 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도 어려울 것 없는 조건이었다. 처녀는 쌀을 받은 날 집을 떠났다. 늙은 부자와 첫날 밤을 지낸 다음날 저녁, 처녀는 뒤뜰 감나무에 목을 메고 말았다. 늙은 부자는 처녀의 죽음을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속았다고 펄펄 뛰며 당장 쌀가마를 찾아오라고 불호령을 쳤다. 하인들이 부랴부랴 처녀의 집으로 갔으나 식구들은 간 곳이 없었다. 그 소식을 들은 늙은 부자는 더욱 화가 나서 처녀의 시체를 묻지 말고 산골짜기에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다. 저런 못된 것은 여우나 늑대한테 뜯어먹게 한다는 것이었다. 처녀의 시체는 정말 내다 버려졌다. 그런데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며 처녀의 시체를 업고 가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건
처녀와 남몰래 사랑을 나누어왔던 사내였다. 사내는 남들의 눈이 띄지 않도록 평장을 했다. 그런데 다음해 봄에 그 자리에서 연초록 싹이 터 올라왔다. 그 싹은 차츰 자라면서 몸에 가시를 달기 시작했다. 사내는 그때서야 그것이 애인의 한스런 혼백이 가시 돋친 나무로 변한 것을 알았다. 아무도 자기 몸을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몸에 가시를 달고 완생한 애인의 정절에 감복한 사내는 평생을 혼자 살며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산지 사방에 나무 심는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김범우가 어렸을 적에 무심코 들어넘긴 그 전설을 무엇인가 깨우치듯 떠올린 것은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게 된 어느 날이었다. 그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농경사회의 부하 경영권이 고질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기름진 평야지대에서 생성된 서민이나 소작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드넓은 곡창지를 품고 있는 전라도 땅과 탱자나무 전설과 소작 농민들의 봉기였던 동학난과 일지치하에서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자가용 비행기를 가졌다는 전라도 어느 지주와 김범우는 염상진과는 다른 고통으로 사회주의 서적을 덮고 자정을 넘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멀리서부터 기적이 울려왔다. 김범우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 색깔이어서 더욱 육중하게 느껴지는 기차가 여기 가까워졌음인지 흰 연기를 품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김범우는 그때서야 처남 신석주를 떠올리며 느리게 걸음을 옮겼다. 제7장 그리고 청년단으로 이어집니다.